네, 신년 특집 대토론 2025 한국 정치 어디로 JTBC 일산 스튜디오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계엄 사태가 남긴 문제점, 원인들을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헌재 심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대통령 보궐선거도 그만큼 앞당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이수진 앵커가 탄핵 심판의 시간표를 정리하고 바로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을 시작으로 2월 4일까지 총 5번의 변론 일정을 잡았습니다. 만약 헌재가 변론을 5차례로 마무리를 짓는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2월 말에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7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번을 변론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 횟수도 5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탄핵 심판 결론은 3월 말을 넘기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시계가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헌재 입장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일부터 결론이 나기까지 63일이 걸렸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소추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이전 사례와 비교를 해봐도 빠르지 않다는 겁니다. 탄핵 인용이 되면 대선은 60일 안에 치러지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된다면 여름이 되기 전에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할 가능성도 작지 않습니다. 네, 자 요즘 세간에서 가장 많이 나누는 대화가 탄핵 심판 결과 언제쯤 나올까거든요. 그리고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두 가지인데 간략하게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의원부터 해보실까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아까 이철규 수석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그 전 탄핵이었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기각으로 나기도 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적용하려고 했던 혐의가 공동지감론, 경제 공동체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뭐 윤모 씨와 한모 씨가 창출한 논리지만은 이게 통할까는 사실 그 당시에 미궁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길어진다는 생각이 있었지만은 원래 탄핵이라는 거는 굉장히 민주적인 절차로 빠르게 국가의 체제를 회복하겠다는 의지에서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90일도 길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최소한의 필요한 심리를 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그보다 짧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공동지감론 따위와는 비교할 것도 없이 명징한 대통령의 사회 혼란 초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포고령이라는 것이 아주 정말 챗GPT만도 못한 사람이 쓴 것 같은 그런 포고령이었기 때문에 저는 결론이 빨리 날 것이다. 근데 아까 말했던 이유로 결국 헌법재판소도 결국 최종 목표는 대한민국의 안정인데 지금 자꾸 이렇게 사회 소요가 커지는 모양새로 가게 되면은 조금 그 안에서도 내부적인 고민이 있을 것이다. 발표 시점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뭐 빠르면 2월 중순, 2월 말, 늦으면은 3월 초까지 이제 가는 일정이 아닐까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예. 정 의원님. 그 탄핵은 우리 땅 헌법의 규정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이거는 통상적인 징계 절차에서 징계를 할 수 없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들, 법률이 정한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 절차하고는 다릅니다. 형사 절차에 있어서는 유무죄를 다투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되고 그다음에 증거 능력을 인정함에 있어서 매우 엄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일종의 행정소송과 비슷유사한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엄격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요점에 관련해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관련된 준비 절차에서 수명법관이 주심 법관이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러나 이 사건은 조금 이준석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명백합니다. 헌법의 비상계엄의 계엄의 선포 요건에 맞지 않고 포고령 그 자체가 내용으로서 너무나 위헌위법함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실행 행위로서 군대를 동원해 갖고 국회의 기능을 갖다 마비시키려고 했던 거, 중앙선관위를 갖다가 점거했던 일련의 사실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그 쟁점이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헌법재판관들이 준비 절차나 오늘의 변론 절차를 진행하는 걸 보면은 그런 의지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의 여러 가지 기피 신청이라든가 또는 이 절차를 전부 다 기각했고 예. 한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는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겠나. 저는 뭐 3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정치 상황들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오히려 헌법재판관들이 가장 중요한 게 국정의 안정이기 때문에 국정 안정을 위해서 가능한 신속하게 심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때 63일 걸렸거든요. 이게 탄핵 소추부터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였고 기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근데 오늘이 이제 탄핵 소추 한 달 되는 날이고 벌써 30일 넘게 지났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를 본다면 이제 한 달여 정도 뒤면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로 보면 91일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또 30일이 더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 사례하고 또 날짜를 딱 비교해 가면서 정확히 우리가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의 체포 여부가 심판 결과와 심판에 그 걸리는 시간을 좀 앞당길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생각들은 어떠세요? 글쎄요, 탄핵 절차는 헌법재판소가 주어진 규정대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이게 4월 달에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그만두기 때문에 그 안에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가장 아마 쟁점이 되는 것은 탄핵 소추안 자체가 내란죄를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게 아마 쟁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헌법재판관들 내부의 동의가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뭐 4월을 넘기지 않는다고 봐야죠. 근데 체포영장 그 집행 여부와는 이거는 조금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체포영장은 이제 형사범죄와 관련된 거고요. 이거는 이제 탄핵 절차는 형사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사안이 인용이 안 된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러지 않을까? 나는 왜 탄핵당한 거야? 이러실 것 같아요. 이미 선례로 판례로 남아있는 걸 보면 두 번의 탄핵 소추안을 헌재가 다룬 판결문을 들여다보면 법 위반,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따지거든요. 근데 헌법에 내란죄와 외환죄는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죄는 소추할 수 있게끔 해놨잖아요. 그 정도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란 행위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저는 탄핵이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해서 지지자들 동원해서 의회 폭동을 일으켰잖아요. 하원에서 소추가 됐거든요. 그 당시에는 공화당 소속 하원은 몇 사람도 찬성해서 소추가 됐는데 나중에 결국 기각됐거든요. 근데 그 차이는 뭐냐면 당시에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했어요. 임기가 끝나서 퇴임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원에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라는 이유로 기각을 시키긴 했습니다만 당시에는 논란이 많았죠. 그러나 거기는 상원이라는 정치기구가 최종 심판 역할을 하고요. 우리나라는 헌재라는 상당히 사법적 역할을 하는 기구가 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좀 다른데 모델이 좀 다른 케이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탄핵 사례에서 헌재가 제시한 축적한 논리에 비춰보면 저는 인용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예. 약간의 변수는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체포영장이 조기에 집행된다. 그래서 인신이 구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좀 잘하는 인사들의 표현으로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분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또 헌법재판소에 맨날 나오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 그래도 아직까지 탄핵이 완료되지 않은 대통령이 나 억울하다. 내가 예를 들어 김용현 씨랑 뭐 했는지 실질적으로 대질 신문하게 해달라. 뭐 이런 절차적인 것을 계속 제안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실체를 지금 아까 말했던 포고령이나 이런 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실체를 규명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소에서 사실 그런 거 안 받아들여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치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대통령의 탄핵이 지연되길 바라는 세력 입장에서는 아니 현직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대질 신문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안 받아줄 정도로 급할 게 뭐냐 예. 이런 식으로 여론이 또 이제 갈라질까 봐 그게 참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체포 이후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오히려 적극 참여하는 방향으로 지연 전술을 쓸 수 있다. 오히려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방식으로 적극 임하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끝까지 참여 안 했거든요. 탄핵 재판에. 예. 자, 이제 제가 이제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걸 질문 드린 이유는 인용을 전제로 한다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돼 있습니다. 보궐선거가 2달 내로 치러지게 돼요. 그러면 후보 검증할 시간도 빠듯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 정신으로 이 대선을 치러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각자 주장만 난무하지 그것을 어떤 뭐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좀 간추려진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2022년은 아시다시피 대통령 당선인의 슬로건이 공정과 상식이었고요. 2017년에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를 제시하면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2012년 대통령 당선인은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내걸었고요. 2025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 이 질문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철이 제가 하나만 좀 우리 이제 탄핵 제도 관련해서 예, 좀 참고 삼아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제 부통령제가 없잖아요. 미국은 탄핵 제도라는 게 생긴 게 미국이에요. 그 전에 원형은 영국에서 생겼습니다만 지금 대통령제에서 탄핵 제도가 제대로 만들어진 건 미국 헌법에서 처음 시작이 된 거거든요. 미국 헌법에는 부통령 제도가 있어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면 실제로 탄핵된 사례는 없습니다만 닉슨처럼 탄핵 위기에 직면해서 재발로 나가면 부통령이 승계를 해요. 그래서 자녀 임기를 다 채웁니다.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탄핵당한 대통령이 있는 정당이 전열을 정비할 시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탄핵되자마자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탄핵당한 정당은 대선에서 그냥 곧 진다라는 거랑 동일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저할 수밖에 없는 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후에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한다면 저는 탄핵제도도 너무 많은 손실을 당하게 만들어 놓으면 주저할 수밖에 없으니 근데 부통령제 같은 데를 둬서 시간을 좀 벌어주면 예, 당한 정당 쪽에서도 좀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으니 조금 탄핵에 대해서 덜 주저하지 않을까. 개헌을 하자는 말씀이세요? 개헌을 하게 된다면 그런 예. 점도 좀 감안해달라는 말씀을 좀 예, 드리고 싶고요. 되게 우리 이제 본론으로 질문에 들어가서 되게 우리 대선은 그 시대의 과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를 하죠. 근데 지금 우리한테 숙제는 너무 많이 와 있잖아요. 전환기적 과제부터 시작해서 뭐 AI부터 시작해서 뭐 저출산 고령화, 기후 위기 이건 어느 대통령도 피해갈 수 있는 과제인 것이고 게다가 지금 트럼프 쇼크에다가 뭐가 다 많잖아요. 이런 문제 풀어야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불평등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이런 시대 과제, 누구나 감당해야 되는 시대 과제는 다 뭐 나름의 해법을 제시할 거긴 합니다만 대개 제 경험에 비춰보면 대선은 현직 대통령에게 부족했던 거를 다음 대통령에게 찾더라고요. 지금 대통령이 워낙 거칠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좀 그런 약점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을 택하려고 하는 기대가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우리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치킨 게임이었다. 사실 그렇죠. 대선부터 계속 이어진 거 아닙니까? 총선에서도 붙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발로 쓰러져 가지고 이 게임에서 치킨 게임에서 져버린 거잖아요. 대선에서는 이겼지만 그 다음 게임에서는 진 게 돼서 그렇게 보면 유권자들이 윤 대통령에서 부족한 거를 찾는다라는 측면보다는
이 사람이 그렇게 안 된다고 했던 사람 두 대척점 중에 이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다른 쪽에 있는 대척점을 찾으려고 하는 게 저는 자연스러운 선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지금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정치적 양극화와 권력을 잡는 순간 그 권력자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야당은 5년간 노력을 하고 또 이게 계속 반복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그 과정을 통해 갖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필요한 것은 그 권력을 독점을 해서 그것으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이런 리더보다는 사실 권력을 공유할 줄 알고 권력을 나눌 줄 알고 권력을 이 타협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는 또 자기 제한적으로 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는 제도 개혁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면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개혁은 상대의 반대 때문에 대부분 좌초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공감 능력, 또 통합 능력, 또 공유 능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10년 전에 공진국가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지금 이제 그 두 번째 책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도 가장 중요한 주제가 87년 체제를 우리가 넘는 기획을 다 여기저기서 지금 하고 있고 정치하는 분들은 다 그 얘기를 해요. 지금과 같은 정치제도나 이런 어떤 그 5년 단임제 그것도 사실상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이 날석인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그 제도적 환경을 두고 대한민국 정치가 진전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리더십을 만들 수 있겠느냐. 지금 대선이 60일밖에 만약에 안 남아 있다 그러면 사실 그런 어떤 리더십의 특성이나 자질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혁신 공감 통합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되 이분들이 해줘야 될 일은 정말 개혁안을 제시하고 그 개혁안을 실천할 스케줄을 일정을 저는 확고하게 제시하는 그런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럼 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에 대한 플랜? 답은 이미 네. 어느 정도는 나와 있어요. 예, 이게 예. 이제 역대 국회의장들이 다 개헌 특위를 만들어 갖고 안을 만들어 놓은 거 보면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중앙 권력을 일단 분권형으로 좀 해야 된다. 5년 단임제라는 거는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 4년도 아니고 6년도 아니고 5년 그냥 그 무슨 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5년만 해라 이런 건데 그 5년하고 국회의원 제도는 또 소선거구 제도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제도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분권형 내각제로 바로 못 간다면 우리 대통령을 뽑고 싶어하는 우리 국민들의 요구도 있고 또 외교안보는 좀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런 건 대통령한테 맡기더라도 뽑아서 정말 이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같이 굴러갈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야 되고 그게 같이 굴러가려면 다당제를 가능하게 하는 선거제도 를 해서 연합의 정치가 가능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중앙 권력의 새로운 분권이고 또 하나는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 간의 지방 정부 간의 분권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시대적인 과제에 아까 대응하기에도 굉장히 계속 느릴 겁니다. 느리고 제대로 대응 안 되고 규제 덩어리를 이 기득권화돼 있는 이 구조를 타파하기가 대단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중 분권의 개헌이 필요하다. 예. 중앙 권력의 분권 그리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분권 이 이중 분권의 모델로 우리가 좀 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헌과 관련된 내용을 그러면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어서 어떤 일정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들리는데 혹시 반론 있으세요? 저는 개헌이라는 것이 화두가 되려면은 적어도 바터에 가까운 어떤 것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바터요? 예, 바터라는 건 서로 주고받는 것을 예.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이제 그 사실 야당 대표들의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통 큰 모습을 보여주면은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협상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라는 걸 그때 얘기했던 것이 그 중에 하나의 지렛대가 될 수 있는 것이 개헌이었겠죠. 예. 그런 게 물밑 협상에서 당 원로들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래 우리가 이제 정치 보복의 역사를 끝내고 개헌은 한번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반대급부로 따라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개헌해놓고 나가지고 이제 개헌하자 그러면요 이거는
너 쫄리지 이런 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계엄 이후에는 개헌이 오긴 힘든 환경이다.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제시하는 것들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뭐 어떤 분이 후보가 될지 모르고 그분이 계엄과 상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윤석열 대통령 누릴 거 권력 다 누리고 이제 정권 교체될 것 같으니까 대통령 권력을 축소하자고 뭐 이런 정도의 피상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헌은 이 국면에서 되게 어렵지 않느냐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 우리 대통령들 지금까지 민주화 이후에 많은 분이 당선됐지만은 어떨 때는 우리가 놈놈놈 그러잖아요. 좋은 사람 뽑았던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 그대로 사람 좋은 분. 뭐 박근혜 대통령 같은 분이라든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 성품을 봤을 때 사람이 좋아 보이는 분을 뽑은 적이 있었겠죠. 나중에 그분들이 어떤 평가 받는 건 별개로. 그다음에 좀 뭐 나쁘다까지는 아닌데 실리적이고 뭐 이렇게 일은 잘할 것 같은 이미지. 뭐 이명박 대통령 같은 분들도 그런 맥락에서 당선됐겠죠. 근데 지금은 저는 명확하다 봅니다. 개업을 겪고 나가지고는요. 이상한 사람을 뽑으면 안 되겠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함의 카테고리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우리가 상정하겠죠. 예를 들어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사람인가. 또는 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방탄을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누가 떠오르면 진 겁니다, 이거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카테고리를 보고 이런 이상한 사람은 이제 안 된다. 그러면 이상한 행동을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은 약간 배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사실 자꾸 이제 박 시장님은 이제 시스템적인 면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걸 보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함에 대해 가지고도 어느 정도 인식이 있었어요. 선거 때 왕자를 쓰고 나온다든지 뭐 이런 거. 근데 뭐 상대 후보도 보면 뭐 가족 간의 뭐 대화 이런 걸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 상대평가로 자꾸 보다 보니까 그래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저는 단호하게 이번에 다가오는 국면에서는 이상한 사람은 배제하는 것이 좋다. 그런 국민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일단 개헌 제가 한마디만 좀. 예, 하시죠. 그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국면에서 개헌은 안 됩니다. 대신 어렵죠, 실제. 우리가 그러니까 시행 시기를 늦추는 개헌은 논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8년에 맞추든 30년에 맞추든 만약에 금년에 대선이 있으면 30년부터 시행하는 개헌안은 현재의 대권 주자들하고는 그 이해관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논의할 수 있고 또 28년에 맞출 수도 있어요. 일부 지금 뭐 이미 나는 3년만 하겠다 이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안은 사실 이번 예를 들어서 대선 국면에서 그거를 안을 확정하기는 어려우니까 다 공약을 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붙이면 되거든요. 지방선거에 붙여서 시행은 30년에 하든 28년에 하든 이 방안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 어쨌든 현재 그 제왕적 그 대통령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충 공감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87년에 만들어진 현재 그 헌법 체제가 좀 변화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의견도 많은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어쨌든 계엄 이후에 지금 탄핵 국면 아니겠습니까? 탄핵 심판이 결정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 전에 그 탄핵 심판도 되기 전에 사실은 물론 뭐 인용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 개헌 논의를 하기는 쉽지 않다고 좀 보고 있고 현재 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또는 뭐 구속 기소 또는 수사 일련의 과정도 지금 불확정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탄핵 심판 이후에 60일 탄핵 심판이 되면 여야는 현실적으로 바로 대선 후보 결정 과정을 거치거든요. 예. 후보를 선출해야 되니까 그게 보통 한 달 가까이 걸립니다. 그리고 대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중론을 모아갖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안을 만들기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뭐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해갖고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그거 하나만 한다고 하면 뭐 그런 합의가 된다면 가능하겠지 않고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대통령의 특히 권한을 좀 제한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돼야 되는데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좀 그 필요성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정희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다면은 여야 후보가 개헌의 로드맵 일정 정도를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밝히고 당선되면 실천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뭐 이준석 대표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좋은 대통령 뽑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뭐 광화문이나 그 한남동에서 보여지는 그 상황을 보십시오. 국민들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세대 간에도 나눠져 있고 젠더 간에도 나눠져 있고 지역 갈등도 여전히 남아 있고 굉장히 다층적인 어떤 갈등 구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정말 새롭게 되는 국가 지도자가 국민을 좀 통합할 수 있는지,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해야 됩니다. 여야 간의 소통을 좀 촉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언론과 대화할 수 있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갖고서 그걸 철저히 처음엔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여당과 소통을 안 했어요.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로 승리한 이 자리에 계시지만 대표를 그냥 대통령이 쫓아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여당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이 소통이 안 되니까 여당이 야당과 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있고 여야와 소통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질,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민을 통합시키고 그다음에 해야 될 가장 큰 가치는 역시 민주주의 가치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뭐 많은 현안들, 뭐 기후변화든가 저출산 고령 문제, 또 시대적 전환 문제, AI 시대가 좀 다가오는데 이런 과제를 풀어낼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소통과 통합, 그리고 그에 기반한 어떤 민주주의 복원, 이런 것들이 2025년도에 국민들에게 분명히 인식시킬 수 있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좀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개헌 뭐 지금은 이제 쉽지 않은 건 뭐 다 인정하시는 사실 같고요. 근데 개헌 로드맵을 내도 아마 현직 대통령은 본인한테 영향을 주는 개헌은 안 하려고 그럴 테니까 우리 시장님 말씀처럼 이제 현직 대통령은 적용 안 되는 순간부터 이제 이 개헌이 실행이 된다라는 조건을 붙여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힘있게 갈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헌 핑계대고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고 분권화시키는 거를 회피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법률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대목이 있거든요. 예컨대 검찰개혁도 저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완화시키는 핵심적인 거고요. 또 예산과 같은 재정 권력도 저는 민주화시킬 여지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정책감사 막 남발하는 이런 거 못하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자잘하게 들어가 보면 군도 문민화를 확실하게 이루어서 이제는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뚝딱거려서 개헌 못하게 한다든지 법률적인 수준에서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고 분권으로 몰고 가져가는 조치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거라도 좀 하자. 자꾸 이제 개헌 핑계대지 말고 개헌은 하다 보면 잘 안 돼 왔으니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만 해도 대통령 권력이 많이 제약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 원리대로 체크 앤 밸런스, 견제 속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게끔 우리가 그거를 좀 법률 정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좀 경쟁적으로 여야가 공약을 해서 그래서 합의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래서 개헌 핑계로 할 수 있는 숙제를 넘기지는 말자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개헌 핑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만 이 부분만 좀 다 같이 좀 토론을 간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개헌론을 이 시점에서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 자신의 문제가 상당히 크고 이 계엄으로 인해서 벌어진 사태가 근데 제도의 문제로 이것을 마치 돌리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엄 사태의 원인 중에서 현재 87년 체제인 헌법 체제 속의 권력 구조도 요인이 있다고 보세요? 박 시장님? 저는 요인이 크다고 봅니다. 크다고 이게 보세요? 이제 제도와 개인의 문제가 있는데 예. 리더 개인의 자질이나 굉장히 저희가 훌륭한 리더를 만나게 되면 그나마 이 제도의 약점이 좀 보완되겠죠. 그러나 이 제도 자체가 갖는 한계가 너무 뚜렷해요. 특히 우리가 제일 이게 정쟁의 정치를 가속화시키는 거는 소선거구제하고 5년제 그 대통령제가 이게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소선거구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5%를 적게 얻었어요. 그런데 실제 의석은 3분의 1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불합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가지면은 어떤 한 정당이 승자 독식을 하게 되니까 지금 법률 개정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구조를 갖지 말고 정말 책임 총리제를 확실히 하면서 총리가 의회하고 함께 하나의 시스템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건 개헌 아니래도 할 수 있어요. 선거제도를 그 대신 바꿔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합의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면 어느 정도는 다당제 구도가 돼야 되고 그래야 서로 타협의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구조로 바꾸겠다는 계획은 사실 이번 대선 주자들이 공약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그런 제도가 함께 가야 극단적인 정쟁의 정치를 어느 정도는 저희가 완화시킬 수 있다. 그 역대 우리 87년 이후에 대통령들이 성공한 대통령이 없잖아요. 사실 끝날 때쯤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은 대통령이 거의 없어요. 예, 그 이유는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후에 그분이 훌륭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대통령은 있을지 몰라도 그 과정 속에는 전부 어려움을 겪었고 끝날 때쯤이면은 전부 굉장히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개인의 자질 문제도 있지만 이 제도적인 제약의 문제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예. 반론 있으세요? 반론이라기보다는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정치개혁 특위에 있어서 선거제도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의도를 갖고 드린 말씀은 아닌데 소선거구제를 완강하게 고집한 정당이 있었거든요. 연동제 죽어도 안 된다고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난번 총선에 보니까 제일 손해를 많이 봤어요. 득표율은 5%포인트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의석은 왕창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이 좀 생각을 바꾸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다당제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책임 총리제는 대통령의 약속만으로는 안 됩니다. 총리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법을 만들면 돼요. 우리가 지금 총리법이 없거든요. 할 수 있죠. 법을 재정법을 하나 만들어서 총리의 권한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이건 어떻게 행사된다는 걸 정리해 주면 돼요. 근데 그거 한번 해봤더니 사람들이 별 문제의식을 안 갖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해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우리가 제도를 접근할 때는 대통령제가 많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탈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 대통령제, 지금의 대통령제 때문에 그 사람이 일탈했다?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제공한 측면은 있죠. 그래서 좋은 대통령이 나오고 그렇다면 달라지겠죠. 또 하나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대통령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은 저는 여당한테 있다고 봅니다. 여당이 대통령을 제어를 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하자는 대로 다 편들어주고 하면 막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쫓겨나기도 합니다만 대통령은 여당 눈치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윤 대통령이 저렇게 막 나가게 된 것도 저는 여당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여당은 대통령 견제하는 책임, 이거는 분명하게 좀 인식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거는 여당이기 전에 입법부의 구성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입법부는 대통령 견제하는 역할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걸 회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발언을 할 시간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발언을 못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마무리 발언의 시간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의원님. 이게 마무리 발언인가요, 이제? 예. 제 끝까지 쓰세요. 아니, 저는 방금 전에 개헌 논의에 있어가지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일반 국민들은 많이 접하지 못하겠지만 항상 나오는 아이템들이에요. 근데 저는 전 세계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조금은 더 강도 높은 개혁의 개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광복 이후에 국가 주도의 어떤 그런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많이 이루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어떤 공공 영역에 대한 기대치도 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걸 이끌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사실 지금 이미 공공 영역은 민간 영역에 비해서 많이 뒤처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미국에서는 우리가 하는 논의의 방향과 완전 정반대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선거의 모토를 걸고 당선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저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좀 바꿔낼 필요가 있다. 저는 과감하게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거는 애초에 정부가 하는 일의 영역 자체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양대 정당이 지금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은 일단락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산업화 시대의 영광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정당, 민주화 시대의 영광을 바탕으로 운영된 정당이 계속 그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젊은 세대가 상당히 출렁임이 심한 걸 보고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지만요.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정치에 대한 관점은 자유라든지 권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일련의 탄핵 과정이 있어가지고 초기에는 계엄이 그런 나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졌고 그 다음부터는 또 그 계엄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의 범야권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는 또 나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침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양쪽 진영에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 과정에 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제가 내내 계속 얘기했지만은 타협안이 나올 수 있다. 지금 이 시점에도 지금 관저에 진입하느니 마느니 하는 시점에도요. 타협안을 누군가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항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존경하는 정성호 선배님이 민주당에서는 역량과 그리고 또 의지가 항상 있으시다 믿기 때문에 정말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예. 네, 바로 이어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늘 안타까운 게 국회에서 예. 대화, 타협, 양보, 조정 이런 말이 사라졌습니다. 사실은 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제가 늘 대화하고 타협하고 양보해야 된다. 그리고 조정하고 합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뭐 요새 말로 수박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정성호 의원이 수박의 당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뭐 그런 얘기까지 듣고 있는데 그러나 의회 민주주의가 본질적으로 대화 타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수적으로 우리가 다수당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저는 아까 뭐 이철희 수석도 말씀한 것처럼 여당의 책임도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여당은 여당답게 해야 됩니다. 여당과 대통령이 사실은 국정 운영에 공동 책임을 지고 있지만 국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또 행정부를 적절하게 견제하고 견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지금까지 저는 뭐 저희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늘 보면은 국회가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독자성을 갖지 못했었어요. 저는 저희 민주당도 그게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국회가 독자성을 갖고 서로 대화 타협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제도의 문제냐 또는 시스템 문제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 사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질과 역량이 있어야 돼요. 뭐 어느 책에 뭐 나온 거지만 그 제도적 권력 행사를 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해 관용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자제와 관용이 안 될 때 역시 정치나 정치의 역할, 특히 국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자질과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뭐 조기 대선이 된다고 하면은 뭐 국민들이 잘 심판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정말 뭐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된 유일한 나라이고 지금 뭐 제3세계에서 또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가장 훌륭한 나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위대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정말 이 국면에서 국민들의 그러한 의식의 변화들 눈높이를 생각하고 좀 바르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예,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말씀한 것처럼 그래도 이런 과정에서도 대화하고 타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짧게요. 박 시장님 드리고 아까 양보하셨으니까 안 드려도 되죠? 네. 예. 그 팬덤 정치, 강경파가 지배하는 정치는 사실 이 갈등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그래도 존경받는 그리고 업적이 뛰어난 대통령이 링컨, 루즈벨트, 뭐 레이건 이런 대통령들인데 그 대통령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또 상대를 안을 줄 알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항상 자기가 가진 그 시대의 가치와 비전을 항상 이렇게 구현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우리도 좀 그런 리더십을 향해서 지향하는 정당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걸 갖고 좀 경쟁을 하는. 그래서 적어도 다음에 만약에 대선이 있어서 새로운 정권이 만들어지면 이 공화주의 정신, 그러니까 권력자가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좀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든 간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고요. 60초 뒤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가족의 장 건강을 지켜주니까 고마워요 락토핏 엄마, 아빠, 아이까지 온 가족들 락토핏 이번 설에도 락토핏으로 건강을 선물하세요. 어디까지 가고 싶니? 달나라요 노벨상이요 꿈이 큰 아이라면 시작부터 달라야 하니 앞서가는 1등 선배. 여러분, 복은 받는 거고 행복은 하는 거래요. 내 집 마련 계획이든 든든한 노후 준비든 신협에서 하세요 행복. 속쓰려? 약쪽? 그 정도는 아니야. 좀 더부룩하네. 약국가. 그 정도는 아니고. 아니, 그 정도가 딱! 겔포스엘 먹을 정도. 속쓰림 더부룩함을 한 번에. 버티지 말고 딱! 시작하자, 겔포스엘. 네, JTBC 신년 특집 대토론 2025 한국 정치 어디로 2시간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국입니다.
계엄 사태 후유증을 겪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토론도 여러분께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네 분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이네요 벌써. 오늘 오후 오대영 라이브를 통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